어제 국내 증시가 하반기 첫 거래일을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뉴욕 증시도 하반기 첫 거래일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의 상승률은 크지 않았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선 토론 이후로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에 확실히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주 후반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주목하면서 오늘 시장 각자만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구체적인 시그널들 함께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장중에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3% 강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8%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7%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7월 수익률이 좋습니다. 서머 랠리라는 말도 있듯이 여름 시즌에 주가 랠리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일단 하반기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이대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대형주가 이끌었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형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올랐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2.91%, 애플은 거의 3%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거밍치는 이 애플의 무선 이어폰이죠. 에어팟의 새로운 버전에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란 전망을 했는데요. 촬영이 아니라 인식을 위한 것으로 비전 프로와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애플의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3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엔비디아, 이날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6% 강세로 돌아오는 모습들 보였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주 묶여 있는데요. 브로드컴이 2.2% 강세를 보인 반면 AMD는 2.8%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안에서도 개별 종목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은 0.6%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가 유럽연합으로부터 광고를 안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옵션은 디지털 시장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요. EU 집행위는 내년 3월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고요. 이때까지 메타도 어떠한 대응책을 내놔야 합니다. 일단 EU의 칼날이 애플 그리고 다른 빅테크에 이어서 메타까지 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가 그래도 소폭이지만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2% 강세를 보였습니다. 야금야금 조용히 잘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마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6%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이번 주 2분기 판매량 발표를 앞두고도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요. 2월 이후 200일 이평선 처음으로 웃돌았고요. 그리고 주당 $200를 돌파한 건 지난 3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상승을 포함해도 여전히 연내 수익률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월가 평균 목표치는 $184.15로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 낮은 형성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웰스파고는 판매량이 올해 15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13% 감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보다도 더 낮은 그런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죠. 과연 2분기 판매량이 발표가 될 때 테슬라의 주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경기 소비재 안에서 나이키 또한 상승불을 켰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이날은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요일장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민주식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 관련 용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추이 그리고 게임스톱 워낙 잘 아시죠? 각각 6.64%, 5.51% 하락을 했는데요. 추이와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로어링 키티가 게임스톱을 팔고 추이를 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키스질이 추이 주식 900만 주, 약 지분 6.6%에 해당하는 분량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사실 추이의 주가 이렇게 장 초반에는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면 밈주식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급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6% 이상 하락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게임스톱을 팔고 추이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에 게임스톱의 주가도 함께 5.5%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보잉과 스피릿 에어로시스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잉 잘 알고 계신 항공사가 되겠고요.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보잉의 항공기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부품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 보잉에서 빠져나온 기업이 되겠는데요. 다시 보잉이 품에 안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보잉의 주가 2.54%,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3.35%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잉이 이번에 스피릿 에어로 주식을 전부 47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47억 달러라는 작은 부담을 안기 때문에 보통 인수하는 회사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보잉의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 항공기 품질 관련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니오,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6.7%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6월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거의 10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6월에 21,209대를 인도했는데 1년 전에 비해 무려 98% 증가한 수치다라는 소식에 그래도 전기차 꽤 팔리래 라는 해석으로 실리면서 6.7%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크루즈 관련주 모아봤습니다.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지금 미 남동부에 초강력 허리케인인 베릴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혹시나 크루즈 관련 예약들이 대거 취소되지 않을까, 운항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주가 하락으로 반응하는 모습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7월이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주가와 실적 기대치가 모두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차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이나 아니면 그 상회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보상, 즉 주가 상승이 이전보다 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적 시즌을 앞두고, 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저점 매수, 반짝 단기 차익을 기대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제대로 판별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충족한다 하더라도 주가 보상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는 점 골드만삭스 측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오늘 꽤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2%대로 내려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4.5%에 근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대선 토론이 있었죠. 거기서 어느 누구도 국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왜냐? 지금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국채 가격과
반대로 가는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것보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 끈적하게 둔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대선 당선의 가능성이 트럼프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채금리 정확하게 수치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762%로 올라와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4.4%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가 고조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 달러도 함께 오르다가 그래도 소폭 약세로 마감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 고조에 좀 달러의 매력도가 부각이 됐었지만 다시금 소폭 후퇴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연휴죠. 국채 금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휴 많이들 여행을 가시겠죠. 그렇다면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2.26% 강세를 보였고요. 배럴당 83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미 고용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 시장이 약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국제 금값 다시금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76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은 4.471%, 거의 4.5%에 육박하는 수준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날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약세 흐름을 보였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is morning and throughout the trading day today, markets have been, somewhat quiet, but at the same time digesting the ISM manufacturing release that was reported this morning. And within that report, what you saw was a continued kind of weak streak for the U.S. manufacturing base. This was the third straight reading of contraction, and looking further out, 19 out of the last 20 months have been in contraction territory. And the reason being for that is, the Federal Reserve has undertaken one of the fastest hiking cycles in more than 40 years. And that's what respondents are telling us is slowing down the manufacturing momentum in the United States is higher interest rates and tighter lending standards from banks. Looking at the U.S. economy today as it relates to how the Federal Reserve is likely to triangulate monetary policy in the coming months, really we kind of feel it's one of two outcomes. Either the economy starts to bend a little bit, allowing the Federal Reserve to start to cut interest rates, or inflation bends before that, allowing the Fed to cut interest rates. We're somewhat less optimistic than the market here. We think at this point in the economic cycle, inflation is somewhat sticky, demonstrated by still an elevated wage environment that's not consistent with the Fed's 2% inflation goal. Wages need to be somewhere between 3 and 3.5%. The latest update that we've seen for the month of May with the payroll report was that wages are about 4.2% up year on year. For inflation to sustainably get down to a 2% level and stay there, we do need to see continuing norm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the form of wages. And that is still proven to be elusive for the Federal Reserve to have the confidence to start cutting interest rates. 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가 나온 만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6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직전 달에는 48.7을 기록했는데 전달보다도 하락하면서 6월에는 48.5를 보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세 달째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9.2보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안에서도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장 안에서도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고금리 그리고 재화 수요 둔화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미만이면 위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3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름 긍정적인 소식은 제조업 공장의 물가 지수인데요. 4.9포인트 하락하면서 52.2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 지표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지금 미국 안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끈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경기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일부 둔화의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져가면서 그 해당 자신감이 그대로 지수에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될 고용 지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테슬라가 6%라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 15%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인 이후로 두 달 만에 최대치의 가격 상승을 보인 건데요. 이로써 다시 한번 200달러 선 회복에 나서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2분기에 출하량이 연속으로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전망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에 더 집중을 해주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 대수는 42만 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실적보다도 8%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렴한 신형 모델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재 인도 대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 같은 경우도 테슬라 출하량은 4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바도 있었는데요. 다만 또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전반적인 전체 인도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오히려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은 6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중국 안에서의 인도량 증가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수치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 달 8일에 예정돼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행사입니다. 테슬라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고요.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 상승 발판으로 작용돼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 데이 행사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활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에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초기 로봇 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310달러 선까지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그 외 월가 전문가들도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 아닌 인공지능 또 로보틱스 기업이자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과연 올해 보여줬던 하락분을 다음 달에 있을 로보택시 행사로 그대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나왔던 유의미한 반등 흐름 지속적으로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애플의 에어팟에도 카메라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팟에 이제 카메라가 달린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페이스 아이디처럼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카메라라고 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양산 목표라고 하는데 1년에 1,000만 대 가까이 양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애플에 정통한 전문가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먼저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애플 소식에 정통한 권민지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앱스콘이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간 1,000만 쌍 정도 에어팟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삼성 갤럭시도 신형 버즈를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가 장착된 이 이어폰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핸드폰 디바이스를 넘어서 이어폰까지 새로운 디바이스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소식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메타의 소식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다인앵커와도 짧게 이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연합이 메타에게 규제 칼날을 꺼내드렸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 위반과 관련돼서 이제 메타도 최대 18조 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메타가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불리는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이를 놓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유럽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월권이라고 결론을 냈고요. 또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4일에는 애플, 그리고 하루 뒤인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메타를 향해서 규제 칼날을 내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과대한 이 과징금을 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 유럽연합과 관련된 이 규제 소식들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6월 한 달 동안 1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비트코인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7월 달의 가격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여기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지나왔던 모든 7월 달의 평균 상승률입니다. 최종적으로 에버리지를 놓고 봤을 때는 7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7%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8% 정도의 조정을 겪었던 만큼 이번 달에는 다시금 역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상승을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제대군인 vs 바이든 이민자, 피트 블랙 라이플 커피 원샷. 지금 그 토론회가 끝난 지 며칠 됐는데 아직도 토론회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둘이 한 3살인가 4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왜 이게 10살 차이 정도 나는 거 같지? 이게 무슨 약간 뭐 분장의 차이인가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 혼나고 있다고 지금. 구릿빛 피부로 메이크업을 했어야 되는데 왜 하얗게 안 그래도 백인인데 허옇해가지고 더 시체같이 보이게 메이크업을 했냐.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근데 메이크업을 감안을 하더라도 구릿빛으로 메이크업을 칠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출 수 있었을까요?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해요? 패기? 약간 생기? 그게 있어요. 둘이 솔직히 말해서 같이 늙어가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거죠. 트럼프 지금 유죄 이슈도 있고 있는데 그 고령 이슈가 3-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바이든에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회의에서 뭔 얘기를 했느냐. 어쨌든 뭐 장남이 꼭 해야 된다고 뭐 했다는데 장남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도는 이유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닝 위스퍼에서 나온 거 지금 되게 깨끗하죠, 지금. 이게 이제 약간의 공백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정말 폭풍처럼 우리 아주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딱 화요일하고 수요일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게 있긴 있네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그렇죠? 이거 맥주, 카프리. 코로나 맥주. 코로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거랑 코로나 맥주랑 와인 파는 회사 되게 정말 안정적이죠. 자, 어쨌든 이 4가지 실적 빼고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뭐 지표는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ISM에서 나오는 거랑 S&P에서 나오는 거랑 2가지씩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여기서 이 앞에 이제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안 붙고 약간 주황색, 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오렌지색.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여론조사 기관 자기네 자회사에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는 51.7 예상인데 51.6이 나왔거든요. 이거 다 설문조사잖아요, 설문조사. 그렇죠? 기업의 그 제조업, 이 서비스업은 또 따로 발표하잖아요, 서비스업 PMI는. 이 제조업 기업에 근무하시는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한테 설문을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약간 수치가 S&P랑 ISM이랑 틀리죠. 근데 S&P보다 ISM을 중요시하죠. 이게 어쨌든 S&P에서 발표된 거는 51.7이었는데 51.6이 나왔습니다. 그냥 예상치 부합이죠. 이 정도면은. 어쨌든 50 이상이니까 경기를 좋게 본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예상치를 막 상회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죠. 지금 상회하면 안 되죠. 상회에서 경기가 너무 좋으면 안 되죠.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를 올려야 되니까 또.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ISM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더 중요시하는 거죠. ISM은 빨간색이잖아요. 똑같은 제조업 PMI인데 누가 주최했느냐에 따라 중요도가 틀린 거예요. 지금 ISM 구매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걸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50이 안 넘어요. 그거는. 그렇죠? 이 지금 예상치가 49점인데 이 실제치가 48.5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요. 둘 다 예상치보다 덜 나왔죠. 이게 지금 괜찮은 거죠. 괜찮다는 표현이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아시죠?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50이 넘고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표가 좋게 나버리면 안 돼요. 이런 지표들은. 그러면 파월이 내릴 생각을 접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가 49점인데 48.5가 나왔다. 이 지금 ISM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직도 50이 못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넘었네요. 그렇죠? 2023년도부터 1년 동안 50 넘은 적 딱 한 번 있어요, 여기. 한 3개월 전쯤. 그렇죠? 50이 안 넘고 있습니다. 아직도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걸로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은 계속 매달 나오는 거, 매주 나오는 거,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고 매달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꾸준히 항상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공백기라는 것이죠. 그럼 그 대신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 바이든 이 엄청난 그 격돌
그리고 토론에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거를 또 지금 이슈를 다루면 되겠죠. 자, 여기 트럼프랑 바이든 토론회에서 나온 것 중에 또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둘이 싸우는 게 트럼프는 기승전 이민자. 모든 탓이 이민자예요. 모든 탓이. 모든 탓이 바이든이 국경을 허물어가지고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민자들이 전부 무슨 똥통에서 오고 뭐 도박하다 오고 마약쟁이 다 미국 와서 다 배려뒀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그거죠. 그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싼 인력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트럼프는 그거 그냥 코로나 끝나고 팬데믹 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지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러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지금 럭셔리 호텔에 있다. 근데 제대 군인들은 처우가 열악하다. 옛날에 지금 쇼 코너리가 돌아가셨지만 더 락이라는 영화를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은 나쁜 주인공이 제대 군인인데 대우를 못 받아서 무기를 훔쳐가지고 미국 국방부를 위협하잖아요. 왜 내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안 해주느냐. 트럼프는 그쪽 편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한테는 대접을 안 해주는데 왜 생판 모르던 이민자들한테 저렇게 혜택을 주냐 이거거든요,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다시 플래시백으로 돌아가 보죠. 야, 이때만 해도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죠. 나중에 언론이 엄청 욕먹었죠. 힐러리는 왜 다시 재선이 안 나왔을까요? 어쨌든 트럼프랑 힐러리 대선전을 펼칠 때 그래도 그때 힐러리는 지금 바이든처럼 노쇠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대선전 당시에 이 스타벅스 보이콧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도를 했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왜냐? 스타벅스 그거 아시죠? 그 화장실 없어서 급할 때 우리 스타벅스로 와라. 그렇죠? 지금 프랑스 파리 난리 났잖아요. 뭐 지금 마라톤 수영이라고 했는데 그 세느강에서 찌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게 왜냐면은 화장실 쓰는 값이 비싸가지고 걔네는 그냥 노상 방뇨해버려요. 비싸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러면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뭐 불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노상 방뇨를 할렘가가 많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러면 그런 분들 스타벅스 와서 사용을 해라. 스타벅스 이용자들도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 난민들을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CEO가 하워드 슐츠였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그때 대통령 때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국경을 세우고 이민자를 막고 이랬더니 하워드 슐츠가 우리는 5년 동안 전 세계 75개국에서 난민 10,000명을 채용하겠다. 이러니까 트럼프의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 스타벅스 안 먹는다 해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시태그 보이콧 스타벅스를 달아가지고 전부 운동을 펼쳐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랬던 이유가 또 있던 게 이분이 대권의 야욕이 있었어요.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님도 그랬는데 이분도 이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다 부자끼리 붙었겠죠. 이분도 돈이 많으니까. 근데 접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대선에 나가는 걸 접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VS가 된 겁니다. 난민 정책 옹호하는 사람, 그리고 난민을 이 고용인으로 받아들이는 하워드 슐츠, 그리고 반대편의 트럼프, 반이민 정책. 이게 싸우다 보니까 그 이슈가 워딩이 이게 붙은 거예요. 근데 일단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민주당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 지지 세력이 약하고 당내에. 그다음에 제3의 인물로 나와버리면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결국에 트럼프의 승리를 못 보겠다고 해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이 75개국에서 난민 10,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보이콧 스타벅스에 당했잖아요. 해시태그.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EO 마지막 연례 주주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난민 10,000명 채용하는 거 말고 2025년까지 15,000명의 퇴역군인과 그 배우자들을 고용할 것이다. 난민 10,000명보다 더 많죠? 15,000명. 100기를 든 거죠. 100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은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랑 대학마인 쪽에 VS의 커피숍이 뭔가? 블랙 라이플 커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 이념 큰 이슈가 대립되는 거 있잖아요. 블랙 라이플 커피 인스타그램 팔로워 192만 명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아세요? KFC 볼까요? KFC가 이거보다 없어요. KFC가 180만 명이거든요. 블랙 라이플 커피가 더 많아요. 우리 대중적인 인지도는 KFC가 훨씬 높죠. 당연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높을 것 같죠. 블랙 라이플 커피가 더 높습니다. 그 블랙 라이플 커피는 퇴역 군인들, 그린베레 출신들이 만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커피의 수익이 다 제대 군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의 어떤 개념, 물론 나중에 하워드 슐츠가 퇴역 군인을 모집한다고 했지만 구인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압박을 해서 그런 거지 처음에는 난민 채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랑 완전히 다르죠. 여긴 난민은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긴 무조건 퇴역 군인들과 그 부인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퇴역하고 일자리를 여기서 마련해 주는 거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쉐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KFC보다 훨씬 더 많다. 자, 블랙 라이플 커피의 어떤 그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블랙 라이플 커피의 아이템들. 이거 KFC 183만 명이고 이거보다 많다. 자, 대중적 인지도랑은 틀리고. 자, 블랙 라이플 커피의 인스타그램. 야, 이게 커피입니다. 마치 군인이 탄약을 메고 어디로 달려가는 모습.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다고 무슨 커피에서 탄약 맛이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포장지 라벨링이 굉장히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강인한 퇴역 군인들의 모습. 자, 난민을 채용하고 있는 스타벅스, 대중적인 스타벅스 거기서 뭐 에어팟 끼고 뭐 맥 컴퓨터하고 이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죠. 자,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도 나오죠. 다 이렇게 부대에 다 기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토가 나옵니다. 다음은 그렇죠. 모토가 여기 나와요. 여기 다 아까 그 얘기가 있는데 그린베레,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린베레 특수부대 출신이 만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 퇴역 군인들하고 그 가족들이 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정책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전의 대표가 하워드 슐츠랑은 다르게 트럼프를 지지했죠. 그러니까 확실한 대선 테마주죠. 이런 게 대선 테마주지. 우리나라에서 뭐 같은 대학교 동문인데 눈 한 번 동문이 몇 명입니까? 동문 한 50명을 따지면 동문이 몇 명이 있어요. 그 같은 과도 아닌데. 그러다가 같은 헬스클럽에서 같이 운동 다른 시간에 하는데 운동 엮기를 든다. 그 이유만으로 엮어서 올리는 그런 게 대선 테마가 아니죠. 자, 어쨌든 이 그린베레로 시작해서 지금 티커는 BRCC고요. 블랙 라이플 커피 컴퍼니죠. 자, 이런 모토를 갖고 운영되고 있고요. 자, 인스타그램에 나온 이런 것들이고 동영상 재생해 보실 분은 재생하시고 이 지금 파는 이 팩들입니다. 스타벅스에서 파는 팩의 라벨링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부 다 무슨 그쵸? 강인한 미국 육군을 뭔가 상징하는 이 커피에 K2도 있어요. K2 소총을 딴 K2도 있고 자, 이거 무슨 적이 아닙니다. 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자, 이런 식의 제품을 팔고 있다. 자, 트럼프랑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블랙 라이플 커피 사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해외 직구로. 초록창에 쳐보면 나오거든요. 자, 수익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지금 어닝 쇼크가 3분기 연속 나왔고요. 2024년도 1분기에는 살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30. 한 97.13 밀리언 달러 나오고 있고요. 예상치가 98.39 밀리언 달러가 예상치로 나왔죠. 아, 뭐 엔비디아 자꾸 빌리언 달러보다 밀리언 달러 보니까 적어 보이시나요? 그거 비교해서 적어 보이는 거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절대 수치로는.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도 좀 들쭉날쭉한 편이에요. 어닝 쇼크가 나오는데 어닝 쇼크가 나온 것도 좀 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2023년도 1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랑 이 실제치가 폭이 너무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예상하는 이 애널리스트들 이분들의 예상과 많이 빗나가는 그 예상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원래는 마이너스 0.05로 예상됐는데 주당 0.01 플러스 달러가 나와서 120.78%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지금 이 다음 분기 예상치는 전 분기보다 더 높게 잡아놨습니다.
근데 워낙에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게 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지금 대선 테마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7.94, 10달러 안 됩니다. 29.53% 업사이드가 지금 이루어지면은 목표가의 에버리지에 도달되게 되고요. 제일 높은 거는 11달러까지 있습니다. 우리 그 네이버 웹툰,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 걔 한 20달러 정도 했었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올 겁니다. 네, 4개의 바이에 3홀드. 이거 그래도 의견이 7개나 있어요. 자, 의견은 이렇고, 예, 뒤로 가봅시다. 자, 차트는, 예, 지금 밑에서 뭔가, 그쵸?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 갭 상승이 나온 뒤에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점 추세선에 막혀서 한번 내려왔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위가 더 열립니다. 뭐냐, 옛날에 그 놀이터 얘기를 드렸죠. 놀이터에서 이런 통으로 된 미끄럼틀 있잖아요. 비와도 탈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서 계속 바로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 박죠. 근데 어떻게 허리 숙였다가 가면은 위가 올라가 있으니까 미끄럼틀이니까 위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기서 정말 강하게 이걸 뚫는 경우는 그런 엔비디아나 이런 것처럼 어떤 혁신을 이뤘을 때는 이 채널을 뚫고 새로운 단계로 가버릴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네, 주봉, 월봉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닥을 훑은 다음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년째 바닥을 훑고 있거든요. 2년째. 자,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살짝 올라오고 있죠, 지금. 2년째 바닥에 있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여기서 뭔가 이슈가 펑 떨어지면은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토론회에서 봐서 그 이슈를 지금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게 블랙라이플 커피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여러분들도 가서 직접 느껴보세요. 블랙라이플 커피 숍은 없으니까 시켜 드시면 됐고.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은 블랙라이플 커피, 스타벅스 커피 시음하러 고고. 최근 뉴욕 증시에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소수 종목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수 종목이 잘 나갈 때는 좋겠지만 이들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수 종목만 잘 나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대형주가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와 S&P 500의 동일 비중 지수를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동일 비중 지수가 크게 언더퍼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S&P 500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15.4%가량 지난 6개월 동안 상승할 때 동일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S&P 500의 동일 비중 지수는 3.27%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결과인데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던 지난 6개월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탑10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S&P 500 지수라는 것을 내부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차트도 같이 보시죠. 지난 2013년에
작년에는 S&P 500 내 탑 10 종목의 비중이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는 이 14%가 27%로 뛰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7%까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탑 10의 비중은 그런데요. 7개 테슬라를 포함한 M7의 비중은 무려 31%입니다. 그만큼 정말 소수의 종목만이 S&P 500 지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한 전문가는 1950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S&P 500 지수의 상승이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이렇게 탑 10의 비중, 소수 종목만이 움직이고 있는 S&P 500 지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만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져야 건강하게 다 같이 오를 텐데 이렇게 소수 종목만 오르다 보면 얘네가 언제까지 오를 수 있겠냐, 얘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세계 증시에서 60%가량을 차지하는데요. 그렇게 큰 시장에서 이 소수 종목 탑 10의 비중이 37%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탑 10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도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다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소수 종목에 집중된 S&P 500에 대한 의견을 보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죠. 소수 종목에 치중된 건 위험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소수 종목만 오를 경우 분산 투자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또 대형주 하나가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장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1930년대, 1950년대에도 탑 10 비중이 30%가 넘었는데 그때 주식시장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세계 12곳의 큰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미국 증시 4번째로 잘 분산이 돼 있다. 탑 10 비중 너무 큰 것 같지만 꽤 잘 분산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있어야겠죠. 그 자료 찾아왔습니다. 소수 종목에 지금 집중이 돼 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의 그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과거 1928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통계를 한 거고요. 지금 가장 상위권에 25%가 집중이 돼 있을 때 수익률 15.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 전반의 온기가 더 커질수록 11.6% 그리고 12.1% 정말 전반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를 때는 7.4%로 상승률이 가장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변동성의 위험은 있겠지만 소수 종목에 지금 상승이 집중이 돼 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려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일단 M7 대형주들이 잘 해줘야 합니다. 아까도 보셨던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주가가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만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사상 최고치, 빨간 선입니다.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최고치에 대한 기대치를 잘 충족시켜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크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 최근에 워낙 잘해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높아진 기대치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겠고요. 성장률 증가율이 좀 둔화하더라도 높은 성장률 그 자체는 유지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을 기반으로 빅테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대형주 빅테크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AI 테마를 중심으로 잘
갈지 확인을 해보려면 2분기 실적이 중요할 텐데요. 실적 발표일도 간략하게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은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AI 테마로 움직였던 6가지 종목들 하반기에도 시장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하반기에 증시가 상반기처럼 잘 가려면 이 지표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게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바로 200일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P 500 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이평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난 6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이 S&P 500 지수가 이평선을 하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보려면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200일 이평선 하회하는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반기에도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200일 이평선 함께 그려놓으면서 체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하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월가에서 최근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상승이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봤듯이 그 반대의 주장,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어도 잘 가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 소수 종목 비중 그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 2분기 실적 시즌 잘 넘겨서 200일 이평선까지도 하회하는 일이 없을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도 잘 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사인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소폭의 강세로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훈풍을 불었습니다. 이 훈풍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간밤 미증시 안에서 테슬라의 급등이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될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도 포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